참 우리가 갈 데가 많습니다. 잠깐 시리아 갔다 왔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또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우선은 뭐 인도, 인도네시아 쪽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인도 통화 가치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루피화. 올 들어서만 한 15% 이상? 17% 정도 떨어진 그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쪽 뭐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뭐 위기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IMF에다 결국 이제 손 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많아지고 있고, 현재 상황을 먼저 이제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 잠깐 말씀하셨듯이 루피아는 올해 한 17% 정도 떨어졌는데 어제 또 사상 최저, 그러니까 사상 최저, 역사상 가장 최저의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루피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뭐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 계획을 못 하는 거죠. 환율이 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단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그러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소비를 줄일 것이고, 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경제가 더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인도는 일단 부채와 이런 그다음에 그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되면 뭐 인도발 뭐 아시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이제 다른 나라들 지금 뭐 증시나 아니면 이제 외환 시장만 보더라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뭐 줄줄이 터키 뭐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터키, 뭐 브라질, 남아공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위험 대상군이다, 관찰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보고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쪽 나라들의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로 가는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뭐 많은 문제가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한 2007년, 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중앙은행들과 국가들이 양적 완화, 소위 돈을 많이 풀면서 그런 그 값싼 돈들이 그렇죠.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까 가장 쉽게 찾아간 곳이 뭐 지금 말씀하신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뭐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고, 지금 뭐 이 값싼 돈들이 다시 회수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그런 돈들이 그런 국가들에서 먼저 빠져나오면서 이런 일단 금융위기가 일단 촉발이 되면서 우려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값싼 돈이 유입되면서 어떤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개혁을 못했고. 그렇죠. 그냥 그동안에 참 값싼 선진국 자본에 좀 이렇게 취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좀 그게 이제 깰 때쯤 되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도,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태국 등등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뭐 쌍둥이 적자를 보이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 아니면 또 이제 경상 수지 적자. 그러니까 경제 체질을 개선은 하지는 못하고 이제 외국 자본 유치나 외국 자본 이제 투자에 따른 그런 것으로만 이제 경기를 이제 돌리다가 이번에 이제 좀 마취해서 좀 깨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봐야죠.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선방하는 그 배경 몇 가지만 좀 이제 짚어주신다면요. 뭐 가장 그 주요 원인은, 선방하는 주요 원인은 일단 저희가 소위 그 IMF 위기라고 하는 걸 한 12, 3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의 고통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혁도 많이 됐고, 그 외국의 그 한머니에 대한 대응하는 그 정책도 많이 만들어놨고, 개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내실적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아까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그 한머니나 패스트머니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마취해서 깨는 그런 작용 같은 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저희 나라에서 좀 찾기 어렵 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는 뭐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뭐 체력은 당연히 다르다는 거. 근데 그렇죠. 이게 예전에 이제 뭐 2008년이나 2009년에 우리가 워낙에 좀 많이 어떻게 표현하면은 당한 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괜찮다 했다가
근데 이번에 좀 그 내실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흑자폭이 너무 커서 걱정일 정도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액은 뭐 3,300억 달러 예. 정도가 되고 있고 4천억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4천억이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2007년 8년에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져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증시가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체력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랑 물이 나갈 때 노를 젓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밀물이 이제 끝나고 썰물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뭔가 뭐 자금 사정도 안 좋아지는 건 이제 사실일 테고 우리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 양적 완화 그 축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부터 볼까요? 좀 국내 영향.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데 뭐 9월 위기설도 나오고 뭐 인도발, 뭐 시리아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증시에 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증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경제 전반에 펀더멘털까지도 건드릴 거냐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펀더멘탈까지 건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줄 때 그러면 그 충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단기라고 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 한 달 이상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을 내내 뭐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일단 물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이제 뭐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느낄 텐데 그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는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른 맞습니다. 체감을 하게 될 테고 일단은 유동성 문제 정도로만 이제 선을 긋고 좀 보시는 뉘앙스 같네요. 펀더멘털 쪽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이제 증시 쪽, 그러니까 위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텐데, 그러겠죠.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게 뭐 정말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전문가가 나와서 한 달이다, 일주일이다 딱 말해주면 좋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자본시장은 영향을 받죠.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시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뭐 환율이 오르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당연히 가계부채 많으신 분들 뭐 금리 부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를 못 하게 되고 기업들도 뭐 이제 그 자본 조달 잘 못하니까 또 투자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는 또 악순환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곧 유동성 문제가 펀더멘털 문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멀리 간 건가요? 지금 뭐 그러니까 자본시장하고 실물시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게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줄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결국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인도발, 뭐 시리아발 그런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판단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증시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는데 채권 시장에 투자한 투자들도 많거든요. 채권 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지금 발을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뭐 기정사실화되고 시기 문제고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뭐 아직 3%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1년 후에 뭐 거의 4%까지 전망하는 증권사도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증시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들 계속해서 이제 출구 앞에 나가 있어서 시작되면 딴 사람보다 더 먼저 나가려고.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예. 그렇지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다 문고리만 잡고 그렇죠. 있고. 예. 누가 밖에서 출구 전략에 출자만 꺼내면은 나가야 되나 문 한번 그렇죠. 열어봤다가. 예. 뭐, 이게 참 재밌게 표현할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쪽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들 국가에서 뭐 IMF 구제금융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든가 뭐 혹시나 그런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낮다. 네, 아직까지는 예. 뭐 특별히 그 정도까지 뭐 인도 통화가 뭐 사상처럼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부채 비율이 인도의 부채 비율이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단기 외채 때문에 인도가 상한 압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아직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우려 위기, 우려 이런 걸 너무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항상 시장이라는 게 또 그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가 또 그렇죠. 잠재웠다가 예. 이렇게 이제 좀 변동성을 확대해가면서 또 움직이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한쪽에 쏠리거나 또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오늘 아침도 하면 아침에 20포인트 정도 예. 크게 떨어졌는데 주가가 많이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민감하게 뭐 위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확 뭐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예.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 MTN이 2008년 10월 1일에 개국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막 개국하자마자 리먼 브라더스 글쎄. 넘어지고 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가 개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용기를 드렸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많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제 많은 예, 투자자분들이 예, 예.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개국을 하면서 많이 맞습니다. 봐왔고 예.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고. 뭐 이제 국내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오전에 주가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예, 낙폭 조금 회복을 해서 이제 130만 원대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예. 뭐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뭐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넘고 예. 코스피 내에서만 17%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곧 코스피를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코스피와 많이 이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외국인 맞습니다. 입장에서 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전체 코스피 200을 산다면 삼성전자를 뭐 한 20% 당연히 최소한 사는 예, 거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 변동성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힘을 못 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주가만 놓고 그렇죠. 본다면. 올해 내내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썼죠. 이것을 이제 최근에 뭐 쓰신 글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뭐 베어 마켓이 너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6월까지는 뭐 연초 대비 이렇게 큰 하락 없이 예. 뭐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유지되다가 6월 들어서면서부터 그때 그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크게 불거지면서 크게 한번 하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예. 베어 마켓에 한번 진입했고 베어 마켓이라는 게 이제 전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베어 마켓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그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그래프 보고 주가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베어 마켓에 추락하게 되면 주가가 한동안 나오지 못한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예. 삼성전자는 6월 말 이후로 지금 벌써 4번이나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 올랐다. 4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이 주가 이 사상 아마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제가 2007년까지 봤는데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 벌써 4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그 단기간에 크게 급락한 사례가 거의 이제 최근에 많이 그렇죠. 몰려 있더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07년 이후로 베어 마켓에 빠진 게 올해
지금까지 포함해서 한 6번인데 4번이 벌써 올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죠. 사실. 이게 뭔가의 신호라고 그러면 해석을 그러니까 하시는 뭐 거예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신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뭐 대장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IT 전 세계 IT의 뭐 그렇죠. 애플과 경쟁하는 예. 뭐 1등, 2등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뭐 펀더멘탈이 나빠졌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렇게 힘이 약한 거는 이 패스트 머니, 소위 핫 머니들이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출렁거리는 것 때문일 수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대장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데도 이 패스트 머니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베어마켓에 들어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참 보는 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뭐 6월에도 뭐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그 뭐 외국계 안 좋은 보고서도 있었고 예. 그 외국인 그 수급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진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물론 이제 뭐 한머니, 패스트 머니가 예. 담겨 있을 거라고 또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뭐 이제 아시아 쪽 시장 이야기를 해봤고 또 시리아 또 삼성전자 뭐 물론 이제 뭐 좋지 않은 신호들 몇 가지 이제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감안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삼성전자 뭐 코스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뭐 인도발 뭐 금융위기 새로 다시 또 아시아 국가 전체로 위기가 또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시리아에서의 전쟁 뭐 고조, 그래서 중동 전체로 확산되면서 다시 또 러시아, 중국과 뭐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런 전쟁을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많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많이 빠졌고요. 네. 근데 이거를 단기적인 충격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고. 예. 그러지 않고 이게 진짜 뭐 장기적인 침체 내지는 가을까지 이어지는 뭐 중기 정도, 단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가는 어떤 침체로 내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누구도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유동성이랑 그 펀더멘털 지표 그 둘 중에 뭐 하나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뭐 미국 쪽 경제 지표 좋게 나와도 그게 곧 뭐 출구 전략 시점을 또 당기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굿뉴스가 그렇죠. 아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일단 뭐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혹시 뭐 파도를 탄다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과 떨어질 시점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매매의 타이밍으로 보고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게 되면 나는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게 앞으로 뭐 최소한 가을까지 이어지는 중기적인 침체로 가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거나 그래서 모두 다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입을 겁니다. 물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서 큰 매매 차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고 항상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주제를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좀 이제 재밌는 글을 쓰신 적이 있던데 최근에 뭐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이제 더 이제 동공이 커지고 귀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럴 때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마크 파버가 뭐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지난 1987년과 같은 큰 폭락을 겪을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3주 됐나요? 지금 뭐 인도발 위기하고 시리아발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뭐 8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느닷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뭐 인도 위기 터지고 시리아 위기 터지면서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말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물론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닙니다. 뭐 예. 이렇게 아직 뭐 급락이나 뭐 올해 6월달에 저기 있었던 뭐 저점까지도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률적인 내용으로 좀 풀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1987년에 증시 대폭락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10월달에 다우 지수가 22% 하루에 22% 정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루 하락률 최고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증시 대폭락이라고 87년 증시 대폭락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폭락했었던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통계학에서 쓰는 그 표준 편차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그마라고 하는 그 시그마란 그 표준 편차 용어를 써서 식스 시그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87년 그 대폭락이. 그러니까 얼만큼 일어나기 힘드냐? 그 3명의 영국 재무학자들이 2008년에 계산해 봤는데 0.000에서 0이 7개 붙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딱 붙으니까 0.02 7개 하고 퍼센트가 하나 붙으면 뭐 사실상 0이죠. 일어날 확률은. 그런 확률, 그럴 가능성, 그게 확률이 이렇게 적은 현상이 그때 87년 그 증시 대폭락 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파버가 8월 초에 또 올 하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아니면 그러니까 증시 대폭락이 일어난다 얘기하니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식스 시그마 현상이 벌써 6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이론적인 확률로 봤을 때만 어려운 거고 나타나기 어려운 거고 실제로는 그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학자나 확률 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정규 곡선 그래프의 가장자리 끝 부분에 차지하는 현상인데 이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기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 상에서도 보면 이게 보통 정규 분포 그래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찾아보시면 저 시그마가 3까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4 정도 나와 있는데 식스 시그마는 아예 계산도 안 돼 있잖아요. 거의 붙어 있는. 끝에가 지금 3, 4로 돼 있으니까 식스 시그마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 정도 되려면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0.017개 붙어 있는 퍼센트니까. 그렇죠. 근데 또 뭐 확률만으로는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이제 뭐 블랙스완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이제 느끼기도 했었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또 이걸 단순히 확률로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힘든 거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겁니까? 전망이. 아까 말씀드린 데 확률로만 보면 0이 7개 붙어 있는 소수점 아래로 0이 붙어 있는 그런 확률은 계산해 보면 400만 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400만 년을 살아야 한 번 겨우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벌써 지난 30년 동안 6번이나 발생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블랙스완 얘기는 지금 정규 곡선 그래프가 끝에가 이렇게 아예 밑에 이제 X축에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생각보다는 더 높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스 시그마가 0.017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0.00 정도 가능한 거죠,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과거 30년 동안 6번이나 그런 일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참 물론 이제 뭐 과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통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죠. 좀 맞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예.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경제연구소 M의 미래연구소죠? 예. 미래연구소의 M의 강산규 소장님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그마 6도 하나 배우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11시 51분 지나가고 있고요. 증시는 1877포인트 코스피 약간 좀 낙폭을 조금씩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468억 원까지 조금 커졌고요. 물론 이제 속도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도 계속해서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